안녕하세요. 녹색의 꿈의 문지연입니다. 도심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들지만 우리 주변엔 굉장히 많은 야생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몇몇 동물들이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는데요. 인간의 삶에 위협적인 존재가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떤 유해동물들이 있는지, 왜 유해하다고 낙인이 찍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 파헤쳐진 농작물 주변에는 육안으로 확인될 만큼 선명한 발자국이 남아있는데 수확도 못 하는 거야, 이게. 비면서도 그냥 기계로 다 밟아버리는 거야, 이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 결국 피해 방지와 개체수 조절을 위해 포획 활동이 시작됐다. 인간과 유해 야생동물,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고 공존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최근 멧돼지 출몰이 급증하면서 소란이 일었다. 도심으로 내려온 멧돼지들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고 인명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멧돼지들이 왜 산에서 내려와 사람이 사는 곳에 찾아오는 것일까? 그 이유를 알고자 멧돼지 출현 방지단 단장과 함께 북한산을 찾았다. 서울의 북한산은 멧돼지의 주 서식지로 꼽히는 곳. 이곳 북한산에 얼마나 많은 멧돼지가 서식하고 있을까? 서울 도심에 여기 그 북한산 자락에 있는 그 멧돼지는 보통 우리가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뭐 이제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는 뭐 100몇 마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잡아내는 멧돼지가 보통 한 우리 말고 딴 단체하고 해서 한 100여 마리 가까이 잡아요. 실제 북한산 내 설치된 CCTV에선 멧돼지의 모습이 자주 포착된다. 번식력이 뛰어난 멧돼지는 해가 거듭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도심 출몰을 막기 위해 여러 시도를 해보지만 막아내기엔 역부족이다. 산에서 내려오는 멧돼지를 이게 이제 여러 방법으로 지금 여기 북한산 자락에 뭐 텐스를 치고 뭐 이렇게 쳤는데도 텐스를 친데도 불구하고 멧돼지는 그 텐스를 뚫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나오는 멧돼지는 이제 개체수가 이제 많다 보니까 서로 이제 영역 싸움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리를 못 잡고 나온다고 보면 돼요. 텃밭이 있는데 그동안 멧돼지는 주로 먹이가 부족한 겨울철에만 산에서 내려왔다. 하지만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이젠 계절을 가리지 않고 그 모습을 드러낸다. 산에서 내려온 멧돼지가 농작물을 마구 파헤치는 일도 일상 다반사가 된 셈이다. 그렇다면 도심이 아닌 농가에선 피해가 어떨까? 제작진은 강원도 홍천에서 오랜 기간 벼농사를 짓고 있는 서동수 씨를 만났다. 서동수 씨는 멧돼지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호소했다. 암농 같은 경우에 새끼들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새끼가 못 먹잖아. 그러니까 이거 굴러. 서동수 씨는 멧돼지 흔적이 남은 곳으로 제작진을 안내하는데 이렇게 지지 밟아놓고 하거든요. 이렇게 다 들어와서. 여기 다 뒹구르는 건가요? 그래 이제 뭐 밟고 뭐 지지 밟고 이 돼지가 밟아놓은 거는 수확도 못 하는 거야 이게 다. 열심히 지은 농사는 하룻밤 사이에 쑥대밭이 됐다. 모두 멧돼지의 습격으로 벌어진 일. 예, 여기 이게 어제 저녁 정도쯤에 들어온 그 돼지 발자국인데 아주 선명하게 여기 아주 찍혀 있네 여기 아주. 일로 앞으로 쭉 나갔네 여기. 육안으로도 확인되는 멧돼지 발자국은 논 주변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버린 거거든 이게.
발자국 주변엔 멧돼지가 벼를 씹고 뱉은 껍질도 함께 남아 있었다. 돼지가 배알을 먹고 이제 계속 여기서 농사 일을 하신 건 얼마 정도 되신 거예요? 저는 여기서 뭐 학교 다닐 때부터 아버님하고 계속 같이 했죠. 그럼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해서 피해가 더 심할 때는 언제예요? 아, 이게 그때는 이런 피해가 없었어요. 저 이제 뭐 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 그렇게 없었는데 제가 농사 짓고 나서부터 이렇게 한 10여 년 전부터 이렇게 더 심했어요. 확실히 좀 개체수가 많이 늘어난 느낌. 그렇죠, 예. 개체수가 많아요. 이게 돼지 다니는 길이야. 여기가. 서동수 씨는 멧돼지의 침입을 막고자 경광등도 설치했다. 반짝거리는 불빛에 며칠 동안은 멧돼지가 논에 얼씬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내 불빛은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멧돼지는 다시 논을 휘젓고 다니며 벼 이삭을 먹어치웠다. 제작진은 멧돼지로 피해를 입는다는 홍천의 또 다른 농가에 찾아갔다. 제작진이 도착한 마을은 멀리서 보기엔 큰 피해 없이 평화로워 보였는데 멧돼지의 습격이 주로 일어나고 있다는 옥수수밭을 찾아보았다. 저 멀리 농가 뒤로 언덕을 둘러싼 옥수수밭이 눈에 띄었다. 옥수수밭에 직접 올라와 보니 피해 상황은 심각했다. 알이 여문 옥수수를 멧돼지들이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면서 옥수수 대는 쓰러지고 짓이겨져 있었다. 한바탕 전쟁이 휩쓸고 간 듯 옥수수밭은 그야말로 처참한 모습이었다. 근데 여기 지금 옥수수들이 이렇게 다 죽었어요. 이거 언제 그런 거예요? 9월 한 10일경이요. 이게 죽은 게 아니라 이게 돼지가 먹어서 그런 거지. 이게 그럼 하룻밤 사이에 다 이렇게 된 건가요? 한 이틀 저녁 먹은 것 같아요. 옥수수밭 깊숙이 들어가자 안쪽은 넘어진 옥수수들로 인해 아수라장으로 변해 있었다. 여기도 그런데? 이게 여기는 내가 봤을 때 그 이튿날 아침에 갔을 때 이렇게만 아침에 조금만 먹었는데 이거는 낮에 비 오는 날 낮에 와서 먹은 거예요. 이거는 안 먹었었거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만 먹었었는데 이게 그렇게 먹어갖고서는 이거 저 차가운 이거 울타리였어야 어느 저리 밑으로 빠져가고 급하면 저거 푹 내다치면 뻥 떨어진다 그럼. 저 검정색 울타리를 넘어와요? 밑으로 빠지지 밑으로. 일들었잖아. 갖고 일려갖고 이게 울타리 안쪽에 보란 듯이 남겨진 발자국. 이거 애지중지 키운 옥수수를 지키기 위해 울타리를 쳐보았지만 피해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멧돼지들은 알이 여물어 수확을 앞둔 옥수수만을 노린다. 전동환 씨는 그나마 남아있는 옥수수를 지키기 위해 밤에도 몇 번씩 순찰을 돌며 옥수수밭을 지킨다. 잠을 못 자니까 아주 낮에는 피곤한 게 아주 근데 막 라디오 같은 거 이렇게 노래 나오는 거 계속 틀어놓는 거예요? 계속 틀어놔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저 음을 높여놓으면은 이게 한 내가 보니까 2시 정도면 안 나오더라고. 근데 이 음을 낮춰놓으면 아침까지 가는데 이 음을 좀 소리가 커야 덜 들어오지 소리가 약하면 그 우습게 알고 들어온다고. 폭죽을 냈다 쐈는데 어쩐지 폭죽 바람인지 어쩐지 안 들어서 그것도 폭죽도 그 이제 며칠만 그러면은 그것도 또 들어온다고. 그것도 우습게 알고. 울타리도 쳐보고 밤마다 순찰도 돌아보지만 피해는 나날이 심해지고 있다. 잠깐이라도 사람이 없다면 멧돼지가 들어와 옥수수밭을 휩쓸고 다닌다. 피땀 어린 옥수수를 하룻밤에 날려버린 전동환 씨는 그저 허탈할 뿐이다. 발자국 벌려 뒤진다. 네, 이렇듯 멧돼지와 고라니로 인해 매년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농작물 피해와 더불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멧돼지와 고라니를 유해동물로 지정했습니다.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약 4년 동안 서울 도심에 출몰한 멧돼지 건수는 1,700여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 도시와 농촌의 피해액은 파악된 것만 100억여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한편 섬에서도 너무 개체수가 많아진 야생동물 때문에 피해가 막심하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동물이 섬의 생태계를 초토화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바다와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크고 작은 섬. 섬은 그 자체로 생태적 가치가 크다. 특히 무인도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보호 가치가 더 높은 곳이다. 그런데 이 무인도에 사람들이 가축을 풀어놓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인간의 인위적인 개입이 생태계의 혼란을 야기시킨 것이다.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여기 보면 지금 밀사초인데 밀사초도 다 뜯어먹고 엉겅퀴도 지금 잎을 다 먹었어요. 요것도 엉겅퀴인데 엉겅퀴도 다 먹었고 이렇게 먹기 시작해서 뿌리까지 다 먹고 나면 이제 흙이 파헤쳐지기 시작하죠. 흙이 이제 빗물에 의해서 쓸려 나가면 이런 자갈들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황폐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이 사슬잎이 나무인데요. 먹을 게 없어서 겨울철에 수피를 이렇게 다 갉아먹었습니다. 풀들이 사라지면 결국 섬은 안반만 드러낸 죽음의 공간이 되고 만다. 사막처럼 모든 생명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섬을 황폐화시키고 있는 주범은 과연 누굴까? 바로 염소다. 염소가 섬 생태계를 위협하는 커다란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대체 이 무인도에 염소는 어떻게 들어왔으며 언제부터 살았던 것일까? 여기 보면 염소 두개골인데 오래 살다 보니까 노쇠가 됐든지 아니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해서 사체만 좀 남아 있는 거고요. 또 이제 귀 쪽 사체가 남아 있네요. 여기서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나 봐요. 네, 많이 오래 산 것 같습니다. 아, 여기도 있네요. 이거는 아래턱. 3, 40년 전 1970년대, 80년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키운 염소를 섬에 방목하기 시작했다. 별도의 유지 관리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로선 편리한 방법이었다. 방목한 염소가 점점 야생화되고 서식 지역이 제한적인 섬 지역에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가져다 놓기는 쉬웠지만 다시 잡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에 딸린 섬 관사도. 사람이 살고 있는 유인도의 경우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그쪽 어디 삼지 뒤쪽 앞에 이제 돌아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것도 오래전부터 염소들이 섬 곳곳에 방목돼 왔는데 이 염소들 때문에 주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다. 주로 이제 그 묘도 보면은 그 파헤쳐 놓고 주로 이제 나무 약뿌리 같은 거 이 염소가 다니는 또 길은 보면은 전부 해소이 돼 가지고 그게 아마 그 다닌 길은 아마 풀도 안 나오고 그렇게 해소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미관상으로도 아름다운 섬이 망가지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뿐만 아니라 염소들로 인해 식물상의 변화와 서식 종수의 감소, 토양 유실, 수목 피해 등 생태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겉보기엔 나무가 우거져 보이지만 실상은 다르다. 가까이에서 확인한 결과 염소 키 높이 정도에서 식생이 많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다. 전부 이제 풀 뜯어먹고 다 전부 황폐되어 버렸어요. 보면 전부적으로 전부 다 뜯어먹어가지고 연소똥복이 전부 다 타임이 있어서. 염소의 분뇨는 분변성 병원균의 전염 위험이 있고 수질 오염과 토양 오염을 유발하는 등 2차적 생태 교란을 일으키기도 한다. 또 야생 적응력과 번식력이 뛰어나 경쟁 관계에 있는 초식동물 감소를 초래하기도 한다. 풀을 뿌리까지 뽑아먹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막화의 주범으로도 지목된다. 일단 우리 마을 생각으로는 이게 뭐 공동 회의를 했는데 이게 다 소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계속 이게 번식이 돼가지고 김이나 이런 바다 해초나 이런 나무나 약초나 다 이게 지금 뜯어먹어가지고 이게 탕폐돼가지고 앞으로 지금은 30마리지만 앞으로 몇 년 있으면 40마리, 60마리 되는데 계속 황폐가 더 늘어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 피해가 늘어나지 않겠냐 생각이 지금 들고 있어요. 문제가 되고 있지만 주인이 선뜻 나타나지 않는 상황. 실제 방목된 염소의 주인을 찾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 순한 초식 동물이라고 생각했던 염소가 이 섬의 생태계를 초토화시키고 있는 주범이 된 현실이 정말 안타까운데요. 인간과 동물이 이렇게 자꾸 부딪히는 데는 분명히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충돌의 배경과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멧돼지와 고라니와 같은 야생동물이 번성하는 이유는 호랑이나 표범, 그리고 시라소네와 같은 상위 포식자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간이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침범하면서 생겨난 문제다. 산에 터널을 뚫어 연결한 도로망으로 인해 깊은 숲속에서 살아야 하는 대형 포유류들은 갈 곳을 잃어버렸다. 개체수가 늘어난 초식동물은 농작물을 노리기 시작했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대안을 내놓아야 했다.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했을 때 이제 그 개체군 감소, 그러니까 포획 쪽으로 가죠. 이제 아주 급하게 때 기동 포획단을 운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유해조수 포획단.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개체군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광역적인 수렵인데 수렵 제도가 좀 바뀐 부분도 또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과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해 각 지역마다 유해 야생동물 집중 포획을 시작했다. 포획단은 유해 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은 이들로 구성돼 있는데 봄에서 가을 중 특히 수확기에 집중 포획이 이루어진다. 오늘은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엽총과 사냥개를 이용해 멧돼지와 고라니를 포획할 계획이다. 눈치가 빠른 멧돼지와 고라니 추적을 위해 오늘 작전엔 4마리의 사냥개가 함께하는데 차에서 내린 사냥개 4마리는 이리저리 바쁘게 오가며 냄새 맡기에 급급하다. 멧돼지와 고라니 냄새를 찾는 것이다. 이런 멧돼지 포획 작업은 뭐 주기적으로 하시는 편인가요? 그러니까 봄서부터 가을까지, 그러니까 농산물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 농사철에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실 때 보통 어떻게 진행이 돼요? 개들이 이제 멧돼지 냄새가 나면 개들이 이제 냄새 맡고 짖어줘요. 주인한테 알려주는 거죠. 멧돼지가 있으니까 뭐 빨리 와서 뭐 어떻게 해결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짖어줘요. 우거진 숲풀과 나무 사이 야생동물들만이 다니는 길을 찾아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수색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사냥개들이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였다. 무언가 발견한 듯 킁킁거리는 사냥개를 부지런히 쫓아가는데 강아 개 있는데요? 고라니다. 쫓아가는 고라니.
어느새 앞서간 사냥개가 고라니를 사냥해 포획단을 기다리고 있었다. 고라니는 수확철을 맞아 더욱 출몰이 잦아지고 있어 한 마리라도 포획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이 한 마리의 고라니가 농작물을 훼손하는 양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보통 이렇게 멧돼지 잡으러 오시다가 네. 고라니도 많이 잡혀요? 고라니 잡기는 좀 힘들죠. 개들이 잡기에는. 근데 오늘 어떻게 고라니를 잡게 됐네요. 이거. 고라니가 빠르기 때문에 개들이 잡기 힘들어요. 고라니 사체의 날짜를 표시하는 김대섭 대원. 포획 작전이 모두 끝난 후 공공 매립장이나 소각장에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포획한 고라니에 대한 정리가 끝나자 빠르게 수색을 재개했다. 깊은 산속에서 진행되는 만큼 포획단은 2인 1조로 구성된다. 서로 무전기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사냥개 위치를 GPS 센서로 확인하며 빠르게 이동했다. 멧돼지를 추적하며 이동 중 잠시 멈춰 주변을 살피는데 다른 장소와 달리 이곳은 주변 나무들이 대부분 꺾여 있었다. 근데 지금 여기는 어떤 장소인 건가요? 그 비 올 때 주위에 있는 나무를 일부러 다 꺾어다가 이제 자기네 나름대로 비를 많이 안 맞게 비 피하기 위해서 한 잠자리죠. 근데 잠자는 거죠. 보통 이렇게 나뭇가지랑 나뭇잎을 사용해서 잠자리를 만드는 건가요? 근데 비 안 올 때는 그냥 이런 뭐 흙 위에서 자는데 낙엽 끌어놓고 자는데 이거는 이제 비 올 때 나무까지 다 꺾어서 덮고 자는 거예요. 콩포 개 짖는다. 개 짖어. 진행 방향으로 쭉 가보면 거기 개 짖을 거예요. 그거 좀 들어봐요. 사냥개가 짖는 쪽으로 김대섭 대원 역시 빠르게 발걸음을 옮기는데 저 멀리 멧돼지 울음소리가 들렸다. 사냥개 2마리가 멧돼지를 잡고 포획단을 기다리고 있었다. 겉보기에도 사냥개와 크기 차이가 얼마 되지 않는 멧돼지. 작은 새끼라 사냥개들이 직접 잡을 수 있었다. 김대섭 대원이 현장을 확인 후 상황을 알리는데 지금 잡은 멧돼지는 얼마 정도 된 건가요? 한 5개월 정도 된 거고요. 올 봄에 태어난 돼지고 새끼 돼지예요. 그럼 보통 이런 새끼 돼지가 큰 돼지들보다 더 많이 잡히나요? 그럼요. 많이 잡히죠. 무리가 있을 때는 가족이 있을 때는 새끼를 개들이 조그마니까 만만하니까 더 잘 잡는 편이에요. 저렇게 작은 애들도 농가에 피해를 입혀요? 많이 주죠. 많이 주고 모르니까 많이 더 많이 줘요. 그냥 뭐 못 먹는 것도 다 쑤셔 먹지도 않고 그냥 파에 쳐놓고 그러는 편이에요. 새끼들이.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 시간이 다가왔다.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부지런히 산을 내려가야 했다. 고라니 한 마리와 멧돼지 한 마리라는 아쉬운 결과 속에 포획은 마무리됐다. 현재 전국적으로 야생 멧돼지 개체 수는 약 30만 마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수렵인들이 20만 마리의 멧돼지를 잡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수입니다. 하지만 멧돼지는 연간 약 3배씩 늘어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더 활발한 수렵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섬의 생태계를 초토화시키는 염소의 경우는 어떨까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가 위치한 전남 진도. 다도해의 아름다운 섬을 지키기 위해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이 나섰다. 일단 준비부터 오늘의 작업이 만만치 않은 일임을 짐작하게 해준다. 오늘 그 방목과 축 염소 구제 작업이 있어서
현장에 나갈 예정입니다. 한 40에서 50년 전에 선조들로부터 좀 돈벌이 목적으로 방목을 해놨다가 이제 그 가축들을 못 잡아낸 그런 상황이 됐어요. 마을에 사람들도 없고 연로하다 보니까 못 잡아내서 저희들이 무인도 항폐화를 시키고 있는 그 염소를 구제하기 위해서 오늘 나갑니다. 황소가 굉장히 위험하고 경사가 심합니다. 자갈도 많이 굴러올 것이고, 그러니까 구명용량하고 헬멧을 꼭 착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자, 장갑 있으면 장갑도 내오고. 2012년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섬 지역의 방목염소를 생태계 위해성 2급종으로 분류했는데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다도해와 한려해상 국립공원의 생태계 보전을 위해 이곳 일대 섬 지역 방목염소에 대해 대대적인 보획 작업에 나섰다. 저 멀리서 섬을 점령하고 있는 염소를 발견했다. 섬 군데군데 눈에 띄는 염소들. 얼핏 봐도 한두 마리는 아닌 듯하다. 드디어 섬에 도착하고 본격적인 보획 작업이 시작되는데 필요한 인원만도 40여 명. 염소 몇 마리 잡는데 엄청난 인원이 동원돼야 한다. 염소가 몇 마리가 저쪽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쪽에 붙어갖고 올라가서 저쪽 천천히 밀고 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작이니까 너무 조급하게 빨리 움직이지 마시고 천천히 그냥 오늘 하루 종일 잡는다 생각하고 천천히 모시면 됩니다. 악산에서 높은 바위를 오고 가는 염소 몰이는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다. 서두르면 오히려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다. 염소를 저쪽으로 올라면은 사람이 이제 이렇게 몰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잘 안 보이니까 깃발로 몇 번 어느 쪽으로 움직이고 해가지고 빈 팀이 없게끔 해가서 저쪽으로 몰라고. 그럼 잡는 장소 따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제 저쪽 협소한 대로 이제 코너로 몰아가지고 저기서 이제 포획을 하고. 몰이식 구제 방식은 30~40여 명 전후로 참여하는데 일정 지역을 선정해 밀고 나가면서 염소들을 한 방향으로 모은 뒤 혹시 발생할 수도 있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평지나 경사지지 않은 지역에서 최종 포획한다. 몰이식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긴 하지만 섬이 하도 험해서 그 과정도 만만치 않게 오래 걸린다. 염소는 빠르고 절벽이나 위험한 데로도 잘 다니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잡기는 쉽지 않다. (1번부터) (10번까지) 정 위치 자리 잡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대기 바랍니다. 대기. 확인.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미는 거지. 갑자기 이렇게 다 내려가서 그게 아니라 대기하고 있다가 염소의 동선을 파악하고 밀어야 할 거 아닙니까? 네. 아니면 여기서 이제 또 염소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다 지금까지 준비한 게 허사가 되는 거니까. 몰이 구제 중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어 작업 과정에 긴장감이 더한다. 가만히 있을게요. 이거 내다보시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염소는 물을 싫어해 주로 안반에서 휴식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습성을 이용해 해변에 돌이 튀어나온 곳으로 염소를 몰아 미세 그물망을 쳐 잡는다. 포획 시 염소가 스트레스나 심각한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그물과 로프 등을 이용하고 염소를 유인하는 데 대나무를 활용하기도 한다. 또 사람을 발견하고 어디로 도망갈지 모르기 때문에 섬 주변 곳곳에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수다.
염소 몇 마리 잡는 데 드는 인력과 시간, 경비 등 그 비용이 상당하다. 정상부부터 시작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자 이제 그 남쪽을 향해서 천천히 이동하십시오. 전부 다요. 확인. 1번부터 10번 앞으로 전진합시다. 전진. 그 왼쪽으로 좀 가야 되는데. 직원들이 대나무를 두드리며 염소를 바닷가로 몰기 시작한다. 염소 포획 대작전. 염소와 사람의 숨바꼭질이 한바탕 벌어진다. 이게 보이죠? 아 거기다 안 보여요? 염소가 어디 있어요? 에! 저기 흰색이랑. 네. 에! 누가 있으라고 조용히 하라고. 아니야 조용히 하라고. 염소도 이제 몬다고 해서 직선으로 도망가면 쉽죠. 막 왔다 갔다 하는 무리를 이제 어떻게 모아가지고 이제 밑으로 미는 게 이제 염소몰이죠. 앞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쭉 닦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일렬로 지금 서가지고 같이 라인을 맞추면서 밀고 있는 거죠. 염소는 인기척에 민감해 위협을 느끼면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절벽으로 재빨리 달아난다. 또한 퇴로가 막히면 뿔로 위협하거나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쫓고 쫓기는 추격전 속에 벼랑 끝에 몰린 염소들. 염소를 확인한 순찰팀은 퇴로를 차단하고 결국 바위 끝에 염소를 모는 데 성공했다. 자, 숭어는 마리 얼른 갖고 오고 직원들 더 내려오세요. 다 내려와서 여기 이 목을 좀 차단을 해줘야 돼요. 우러도 보고 발버둥도 쳐보지만 꼼짝없이 잡히고 마는데 바닷가를 등진 염소 코앞까지 접근해 포획에 성공한다. 여섯 시간의 사투 끝에 가까스로 염소들을 배에 싣는 데 성공했다. 아직 남은 염소를 뒤로 한 채 오늘의 작업이 마무리된다. 그 사이 염소들은 엄청난 번식으로 그 숫자가 늘어날지도 모른다. 염소는 1년에 2번 2마리씩 새끼를 낳는 특성 때문에 증식이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 염소를 다 소탕하려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일이다. 지금 시점에서는 야생동물의 제거나 포획이 개체수를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야생동물 역시 이 땅에 살기 위해 태어난 존재인 만큼 인간과 함께 공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인 울타리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제작진은 충남 천안의 울타리 설치 농가를 방문했다. 이곳엔 뽕나무부터 고구마까지 다양한 작물이 심어져 있었다. 40여 년 동안 농사를 지었던 이영훈 씨가
정성스레 키우는 작물들이다. 경작지 주변을 살피자 빙 둘러져 있는 울타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전선에 전기가 흐르는 전기 울타리였다. 이영호 씨가 전기 울타리를 선택하면서까지 경작지를 보호한 이유는 무엇일까? 작년 봄에 이제 뽕나무를 심어놨는데 일반 망 울타리를 쳐놨었거든요. 그런데 망 울타리는 고라니를 방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 시에서 이제 보조 사업으로 전기 울타리 사업이 있다 해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설치한 망 울타리 뒤로 전기 울타리가 설치돼 있는데 망 울타리는 사람의 손으로도 쉽게 들려 유해 야생동물이 쉽게 들어올 수 있었다. 이에 비해 전기 울타리는 동물이 접촉 시 강한 전기 쇼크를 주면서 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 설치를 하고 나서는 그럼 확실히 작년에 비해서 효과가 괜찮나요? 제가 경험한 걸로 봐서는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작년에는 거의 뽕나무를 키우지를 못했습니다. 고라니가 이제 그 새순을 계속해서 이제 갉아먹었기 때문에. 근데 올해는 보시다시피 1년 동안 많이 잘 컸습니다. 봄을 시작으로 추수가 끝나는 시기까지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는 지속됐다. 하지만 울타리 설치 후에는 야생동물 진입이 차단되면서 그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사실 유해 야생동물을 대상으로 한 포획과 울타리 설치는 온전히 인간이 피해자란 전제에서 시작된다. 멧돼지와 고라니 등의 유해 야생동물들은 가해자가 된 것. 그런데 정말 인간은 피해자가 맞는 것일까? 온전히 인간의 기준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나눈 것은 아닐까? 실제로 인간은 동물들의 영역에 먼저 침범하고 위협을 가했다. 산림을 개발하고 식량 확보를 위해 농경지를 확대시켰다. 산 곳곳에 걷기 좋은 등산로를 만들며 하루에도 몇 번씩 인간은 그들의 영역을 침범했다. 특히 이제 그 가을철에 있어서는 도토리가 아주 중요한 겨울 식량 역할을 하죠. 특히 이제 다람쥐 같은 경우에서 동면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게 도토리고, 또 멧돼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상당히 도토리를 많이 섭취합니다. 야생동물 식량으로서의 자원을 인간이 가져감으로써 야생동물이 가을과 겨울을 하기 힘든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더욱더 농경지라든지 인가로 출현하는 횟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공존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작은 움직임이지만 동물과 공존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한 모임이 있다. 연세대학교 내부의 숲에서 도토리를 줍고 있는 도토리 수호대 학생들. 이들은 겨울철 야생동물의 식량으로 애용되는 도토리를 하루에도 몇 번씩 주워 담는다. 지금 여기서 도토리를 왜 이렇게 주우시고 계신 건가요? 동물들이 먹을 도토리를 저희가 지키기 위해서 줍고 있습니다. 도토리를 이렇게 주우면 동물들한테 어떤 식으로 이게 나눠지는 거죠? 저희가 그 도토리 저금통이라는 걸 설치를 해놨는데요. 거기에 도토리를 넣어놓으면은 이제 사람들은 빼갈 수 없고 동물들만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구멍이 있어서 거기에 넣어놓으면 이제 도토리를 동물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도토리를 주워 저금통에 넣으면 언제든 동물들이 찾아와 도토리를 먹을 수 있다.
도토리 저금통은 교내에 2개가 설치돼 있다. 외부인들이 도토리를 주워가기 전에 도토리 수호대가 저금통에 저장하는 셈이다. 제작진이 도토리 수호대를 만나는 중에도 외부인이 무단으로 도토리를 주워가는 일이 발생했다. 도토리 수호대가 급하게 달려가는데 임산물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설명하며 도토리 채집이 불법임을 알렸다. 사실 야생동물들이 인간에게 피해를 끼칠 때는 야생동물의 의지가 개입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봐야 해요. 사실은 인간이 야생동물의 영역을 침범을 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대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려면 자연의 영역은 자연의 영역대로, 인간의 영역은 인간의 영역대로 서로 존중하고 그걸 인식을 하고 이해를 하면서 공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산속엔 다양한 야생동물들이 살아가고 있다. 같은 공간 내에서도 이들은 저마다 각자의 영역에서 활동 중이다. 야생동물을 지키고 관리하기 위해선 서식 환경과 먹이를 유지시키되 인간의 잣대로 다가가선 안 된다. 국립공원연구원에서 유해 야생동물에 대한 서식지 관리를 이어오며 모니터링하는 이유기도 하다. 연구원에선 4년 전부터 북한산 멧돼지를 모니터링했다. 실질적으로 멧돼지도 이제 이런 유해야생동물 포함 멧돼지도 관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진행되는 연구들이 대부분 개체수라든지 이런 개체수 조절에 대한 연구들과 서식지 내에서의 얘네들의 행동권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멧돼지 같은 경우는 어떤 포획 관리의 대상이다 보니까 이런 서식지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다양한 학계 쪽에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해 야생동물을 관리하기 위해선 고유 습성과 행동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다른 형태로 유도하거나 근원적으로 줄이는 방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희경 박사와 함께 찾은 진흥 목욕장 곳곳엔 멧돼지의 흔적이 남아있다. 멧돼지의 주요 서식지 중 하나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여기는 멧돼지의 진흥 목욕장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이 진흥 목욕장은 멧돼지가 열을 식히거나 아니면 몸에 있는 진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멧돼지가 사용하고 있는 주요 서식지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멧돼지들은 이곳 진흙 목욕장에서 몸을 비비며 열을 식히고 진드기를 제거하며 시간을 보냈다. 야생동물의 경우 서식지가 파괴된다면 대체 서식지를 제공하거나 서식지 복원 등의 활동이 펼쳐진다. 하지만 유해 야생동물은 포획과 관리의 대상으로 부정적인 면을 먼저 바라보게 된다. 아무래도 이런 멧돼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의 인식이라든지 이런 국가적인 정책 부분에서 대부분 관리에 대한 부분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멧돼지들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고 안 좋게 생각하는 이런 인식들에 대한 전환을 시켜줄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충분히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좀 바탕이 돼야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공감을 끌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멧돼지도 관리가 돼야 되는데 개체수의 관리가 아니라 서식지를 관리해서 보호해야 되는 동물 중에 하나라는 어떤 이런 인식 전환이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야생동물이 유해동물로 전락한 이유, 이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니까 중심엔 인간의 욕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동물들의 서식지를 파괴했고 또 필요에 의해 녀석들을 섬에 풀어놨는데요. 어쩌면 동물들이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생동물들이 마음 놓고 뛰어다니고 또 먹이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인간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인간에 의해 서식지가 사라지고 먹이를 뺏기면서 설 자리가 없어진 야생동물들. 그들을 유해 야생동물이라 지정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기에 앞서 서로의 가치와 영역을 존중하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은 아닐까.